과연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순전히 100% 마이클 조던의 것이냐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키가 크고 유연한 몸으로 태어난 것, 프로농구가 인기가 있는 시대에 마이클 조던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서 성취된 것을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유영근 변호사님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로펌 센트러스의 변호사이십니다. 저서로는 종교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유영근 변호사님을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유영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때 이야기거리로 삼은 것은 미국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실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2017년경에 200만 부가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책이 출간된 미국에서는 당시에 10만 부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팔린 것이겠죠. 그래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들 하셨죠. 물론 마케팅을 잘한 것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책이 예상외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것은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혹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느낀 사람들이 많은 것의 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39%가 미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대답을 하였고 우리 한국인들은 74%가 불공정하다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조금 더 넘게 산 경험이 있는데요. 오래 사신 교포들과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미국 생활을 만족하세요. 최소한 미국 사회에서는 땀을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버느라고 정말 바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민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땀을 흘리면 그만큼 대가가 돌아온다는 그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꼴이 안 좋아서 찌이고 또 뭐 열심히 해도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것 같고 또 법을 지키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등등의 피해의식이 많았고 미국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이 없다고 느낀 거죠. 또 마이클 샌델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읽힌 이유가 어쨌든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 그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200만 부 이상이 팔릴 만큼 재밌거나 쉬운 책은 아닙니다. 샌달 교수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재밌는 예를 들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은 서양 철학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인데요. 이 책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중요한 철학자들을 훑으면서 그 철학자의 입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책은 재미있는 한 예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속 100km 달리는 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바로 앞에 인부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계속 달리게 되면 그 인부 5명을 쉴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비상철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인부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취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대부분은 가능하다면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5명이 희생되는 것보다는 1명이 희생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상황을 조금 뒤틀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비상철로가 없는 대신에 덩치가 큰 사람이 전차가 지나가는 철로 위에서 전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밀어버리면 속도를 좀 감속시켜서 앞에 있는 5명의 인부들에게 피할 시간을 최소한 줘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밀려 떨어진 사람은 희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의 예에서 인부 1명을 희생시켜서 5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던 분들은
덩치 큰 사람 한 명을 희생시켜서 5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야 일관성 있는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앞에 달리는 전차에 의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든 아니면 덩치가 산만한 사람을 밀어서 전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든 한 명을 희생시켜서 5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을 저희가 서양 철학서에 대입해서 보면 공리주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리주의 명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인데요. 당신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공리주의자들이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공리주의 철학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영국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입니다. 벤담에게 있어서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인간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고 쾌락과 즐거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 감정과 내 몸이 편하고 좋게 느껴지면 그것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가 중에 푸시킨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 영국에서 어린이 노래하는 그 푸시핀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음을 차용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한다면 벤담에게 있어서는 푸시킨이나 푸시핀이나 다 같은 거라는 거죠. 푸시킨의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랑 푸시핀 놀이를 하는 것을 고급 문화 활동이랑 저급 문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없고 자신에게 더 재미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리주의 원칙을 사회 정책 결정이나 정치 행위에 적용해 보면 결국은 다수결주의로 귀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혜택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현대 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기본 자유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단순한 혐오감을 갖고 있어서 그 종교나 종교 행위를 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2011년에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인데요. 스위스에서 이 문제를 투표에 붙인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입는 것을 금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51%가 넘는 스위스 국민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 이런 복장을 하면 1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게 복장을 하게 되면 테러나 과벽 시위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쩌면 그 다른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혐오 같은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그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혐오감을 가져서 불쾌감을 갖는다면 그것이 종교의 자유에 해당할지라도 그것을 금하는 것이 공리주의에 충실한 정책 결정인 것이죠. 다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100만 불을 100명에게 10,000불씩 나누어 주면 빌 게이츠 희생으로 다른 100명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이라면 빌 게이츠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 원칙에 충실한 좋은 정책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공리주의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빌 게이츠 같은 발군의 사업자가 재산을 뺏겨서 사업 의욕이 꺾인다면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도 줄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그 사회적으로 행복 정도가 낮아진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을 견제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빌 게이츠의 예를 공리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100만 불을 100명에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빌 게이츠 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철학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리버티가 자유, 해방이라는 뜻이니까 이 리버티에서 더 발전된 리버테리아니즘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겠죠. 특히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 재산권에 대한 강조는 이미 로크 사상에서 발견됐는데요. 그 로크는 일찍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하죠. 이와 같은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유지상주의에서는 빌 게이츠의 100만 불의 의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빌 게이츠가 소유한 100만 불이 그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나 전적으로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강제로 빌 게이츠로부터 100만 불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빌 게이츠가 자선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은 되게 좋은 거지만 국가를 포함한 누구도 빌 게이츠의 재산을 강제로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경국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밤에 경계를 도는 사람들을 야경꾼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는 이렇게 야경꾼처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도의 제한된 역할만을 하는 것이 낫다. 쉽게 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국가야 제발 나 좀 놔줘. 제발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는 많은 행위들은 자유지상주의들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현대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 가운데서 다음 세 가지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온정주의인데요. 그 온정주의라는 말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행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밖에 나갈 때 부모님들이 뭐 조심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잔소리지만 이제 부모님이니까 저를 걱정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요.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에서도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왜 국가가 내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참견하냐는 것이죠.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건 위험한 것이지만 기차는 안 맬 수도 있는데 왜 국가가 왜 참견하냐 이 말인 것이거든요. 이런 국가의 온정주의를 일단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가 특정한 도덕 원칙을 각 개인에게 따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걸 법적으로 규제하기도 하고요.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성인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하거나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그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앞에서 빌 게이츠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과세를 이용해서 재분배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누진세 같은 것을 통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볼 때는 강압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거는 국가가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까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를 왜 국가가 세금을 가져갈 수 있지만 누진세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위의 목적이나 가치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발 나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달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안락사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서는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은 논외의 문제입니다. 그냥 내 몸이 내 것이라면 그것을 언제 어느 방식으로 포기하느냐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락사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나 안락사를 지지하는 입장의 자유지상주의자만은 아닙니다. 자유지상주의와 다른 이유로 안락사를 지지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죽음도 존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락사를 지지할 수도 있겠죠. 아파서 추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자기가 선택해서 깨끗한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건데요. 이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취하더라도 그 이유와 논리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자들을 대체로 봤는데요. 그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자들은 대체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는 결론은 두 입장이 같은데 그 이유는 좀 다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공리주의자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자유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보다 사회 전체 행복을 더 크게 할 것이라는 논리일 것이고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이 각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과연 정말 자유만 보장해주면 시장에서의 계약 과정이 항상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시장에서 모든 것을 사고 파는 것이 맞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예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82살 된 할머니가 집안의 수리를 하려고 수리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할머니가 수리회사에 9만 2천 불을 지불하기로 했고 지불을 했습니다. 할머니 자녀들이 나중에 통장을 보고 놀란 거죠. 9만 2천 불을 어디에 썼냐고 자녀들이 알아보니까 그 정도의 수리는 5천 불에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개혁이 성립되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회사가 9만 2천 불의 수리를 해주겠다고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고 할머니가 그것을 수락을 했고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있던 곳을 수리하는 이익을 받고 수리회사는 수리를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거기에 강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 계약은 법원에까지 가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 계약이 공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계약이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요소수를 수출하지 않아서 요소수가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당근 마켓에서 보면 요소수를 평소 가격의 10배보다 높은 게 올려놓고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요소수 부르는 대로 삽니다. 요소수 파세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필요한 때에 10배 올려서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개탄을 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과연 그것이 정말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행위를 전혀 비난할 수 없죠. 개인이 판단해서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고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고 그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서로 합의해서 돈을 주고 받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굳이 비난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죠. 요소수를 막 외국에서 어떻게든 찾아서 수입해 들여온다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고 가격도 자연스럽게 좀 안정이 될 테니까 누군가가 요소수를 평소보다 10배 높게 팔아서 이득을 본 행위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자유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계약이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미국 법원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1986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건강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를 보고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라는 여성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화이트헤드가 임신을 하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으며 스턴 부부에게 만불을 받고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만불을 받는 대신에 자신은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거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계약대로 스턴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줬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대리모 화이트헤드가 아이랑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 그래서 3일만 뭐 데리고 있으라 해서 아이를 줬더니만 화이트헤드가 아이를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스턴이 화이트헤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서 뉴저지 주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건이 뉴저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결정은 이렇게 나와요.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대리모 계약은 애초에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사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나라인데 그런 미국 법원에서 계약의 대상물에 대해서 아무리 절차가 공정하게 맺어진 계약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퍼블릭 폴리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퍼블릭 폴리시라는 말은 공익에 반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앞에서 본 자유지상주의들 입장은 어떤 걸 지지할까요? 당연히 기부금 입학제를 찬성하겠죠. 돈이 많아서 내가 자유롭게 학교랑 계약을 해서 뭐 학교 들어가는 거. 그럼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예요? 한 사람에게 50억을 받아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모두 장학금을 준다면 다수에게 행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 입학제는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이야기겠죠. 아마도 기부금 입학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유시장에서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혹은 교육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 말이 되게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 재분배 정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누진세 같은 세금 제도나 뭐 임금 체계 개편 같은 것으로 해서 돈을 좀 평등하게 나누는 재분배 정책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재분배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기회를 교육을 통해서 이룬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재분배 정책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이나 교육의 기회까지 돈으로 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기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어야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앞서 드린 질문, 그러니까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간대학교 교과에 찾아보면 아마도 꿈을 꾸고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교육은 어떤 점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재분배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은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겠죠. 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의 목표가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만일 교육의 목표를 미래의 가치를 창조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것, 이런 개념으로 교육의 목표를 바라보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다분히 교육에 관한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학들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가 많더라고요.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취업사관학교,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산학일체 대학, 벤처에 인공지능을 더하다. 뭐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대학들이 여러 가지 교육의 목표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 광고 문구에 한정해서 그 대학의 교육 목표를 가정해 본다면 자유주의자적인 혹은 공리주의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교육의 목표겠죠. 그러나 이런 것과는 좀 달리 베리타스라는 단어를 학교 배지나 학교 로고나 소개에 넣은 학교들도 많아요.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라는 측면이 아니라 진리 추구, 올바른 이상의 추구, 혹은 교양 있는 시민의 함양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입장도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의 목적이나 본질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의 목표를 교양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삼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입장이 교육의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더 정통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학자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존 듀이는 좋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교는 민주적인 공동생활에 참여하도록 어린이들을 준비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공공선을 증진시키도록 시민들을 교육해야 한다. 정말 최근에 미국에서 연방 항소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던 제가 신문 보도를 봤어요. 사건의 시작은 2018년에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그곳에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사건의 이름이 뭐냐면 쿡 vs 맥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정부가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의무인데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그러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지사를 대표로 하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지난 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무기도 들고 국회의상에 난입해서 소송을 일으키는 것을 저희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이런 거는 시민교육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시민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식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헌법적 권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헌법적 기본권만큼 중요하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패합니다. 이유는 시민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헌법상의 권리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함께 살려면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려니 뭔가 약속도 필요하고 또 약속을 하려니까 이해관계가 틀려서 막 토론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쩌지 합의에 도달했는데 또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합의가 지켜지니까 그걸 규제할 일이 생기고 그랬더니 권력이 필요하고 그래도 권력을 어떻게 구성했더니만
권력이 남용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더니만 어떤 그 과정에 정치적으로 참여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인간이 사회를 혹은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표적인 대답이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서로 합의해서 국가와 정치 공동체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법이나 조직화된 사회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크가 그토록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회재산은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로크가 생각하기에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공유입니다. 온전한 자기 소유인 몸을 이용해서 얻은 것은 자신의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사상가를 들려면 단연 로크입니다. 로크는 사유재산권과 더불어서 생명, 자유를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하는데요. 근데 미국 독립선언에서도 로크가 말한 것과 유사하게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한 화면이 그 미국 독립선언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소유한 자명한 진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즉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거나 뺏길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권리, 천부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전제는 그 인간이 노동에서 얻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보장을 위하여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인간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 같은 정치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자유주의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근거로 삼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철학자가 자유주의 전통에서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롤스가 생각하기에 어떤 권리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방식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방식 말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합의를 만들어야 정의롭겠는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롤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근거로 삼은 그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사회계약이 평등한 상태로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롤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한 사고 실험을 가지고 특별한 사회 형태의 계약론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다시 말해서 자신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심지어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상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롤스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피해를 극소화하고 불리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회든 간에 의사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은데요. 롤스 입장에서는 의사들에게 그렇게 높은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에게 불평등을 보일 정도로 높은 급여를 주면 그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의사가 많이 되고 그러면 사회에서 제일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나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원칙을 롤스는 차등 원칙이라고도 하고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롤스의 원칙입니다.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원칙이 이것이 롤스의 하나의 정의의 원칙인 것이죠.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 재능을 개발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하면 그 재능이 공동체 전체, 특히 공동체의 약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롤스가 평가받는 것은 자유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평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점에서 롤스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롤스가 전통주의적인 자유주의 원칙 중에서 크게 비판하는 또 하나는 능력주의라는 이른바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난 사람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고 그 사람이 마땅히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마이클 조단이 커리어를 통해서 번 돈이 9천만 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광고 수입은 훨씬 많은 18억 불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마이클 조단이 그만큼 농구를 잘하니까 그의 업적에 많게 그만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메리토크라시인 것인데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마이클 조단이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순전히 100% 마이클 조던의 것이냐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연적인 요소가 너무 개입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키가 크고 유연한 몸으로 태어난 것, 우연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농구가 인기가 있는 시대에 마이클 조던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서 성취된 것을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롤스는 이것을 도덕적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도 같은 의견을 합니다. 그래서 샌델은 아예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하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능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낙원, 현대사회의 그림자를 들추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제가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샌델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하버드라는 최고의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결과물을 정말 당신들의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나는 이 하버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겠느냐라고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적 보상의 근거가 노력이냐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정말 농구계에서 제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만큼 저희가 뭔가를 보상하냐는 것이죠. 맨날 벤치만 지키고 있는 어떤 후보 선수가 노력에 관한은 마이클 조던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력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선수가 마이클 조던보다는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샌달이 학생들에게 다시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녀이거나 집에서 장남인 사람 손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 7, 80%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노력도 했겠지만 그 학생들이 그 가정에서 마지로 태어난 우연성이 그들의 성취에 많은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집에서 마지한테 좀 더 신경을 쓰고 마지라면 뭐 책임감도 더 많고 이런 것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마지들의 성공은 하버드에 입학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당신이 노력했다는 걸 인정한다. 그 노력이라는 것도 어떤 혜택받은 가정 환경의 산물이다. 우연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연적인 요소가 어떤 한 개인의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표적인 것은 인종 문제죠. 내가 흑인으로 우연하게 태어나서 흑인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미국에서 시행하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대학 입학할 때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줘서 입학 사정을 소수 인정하게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소송이 발생해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1996년에 백인 여성 학생이 있었어요. 되게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성적을 받고도 텍사스 주립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보다 성적이 안 좋은 소수 인종 학생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 홉스의 주장은 과거의 노예제도가 잘못된 거 인정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흑인들이 백인인 자신보다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확실하지 않은 내 조상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죠. 개인의 자유, 특히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입장에서 논리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라 주장할 때 만약에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침공하고 식민한 건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책임을 묻냐. 보상을 하면 일본에서 뭔가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내가 낸 세금이 가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롤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자의 논리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롤스가 그 무지의 장막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무지의 장막에 협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답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샌달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샌달의 입장입니다. 샌달은 이거를 특별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encumbered self라고 합니다. 번역으로는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달이 보기에는 인간은 그렇게 아주 개별적인 모든 것이 자유로운 존재가 원래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국가 구성으로 하는 자부심, 수치심, 연대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주의자적인 설명으로는 설명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샌델이 보기에는 인간은 계약에 의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되고 충성심,
효도, 연대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로만 여긴다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는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다양한 도덕적 의무나 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연대와 역사적 기억, 공동의 기억, 이야기 등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 묶여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샌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샌달과 같은 선상에서 맥킨타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한 어떤 역사의 일부인가로의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태어난 이상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이상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이상 정치 체제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공동의 문제를 의논하고 공유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또 샌달이 주목하는 것은 삶의 기반이 너무 다르다면 공동의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사설 경호원을 공유해서 받는다면 공공경찰 제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공공 기반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샌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샌달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고 공동 관심사를 의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반이 마련된 그런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글에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이런 댐댐이를 가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커서 만일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기 생활을 조화시킬 양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못 되어도 검소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인색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는 것이 많되 아는 것이 코끝에 걸려있지 않고 내부에 안정되어 있기를 그리고 묻어나기를 멋쟁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쓴 것입니다. 저는 박완서 선생님이 이 글을 쓰면서 존 롤스나 마이클 샌달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생각하면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에 오늘 저희가 1시간 이상 이야기하면서 나눈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앞부분에 만일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기 생활을 조화시킬 양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저는 마이클 샌달이 우려한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 삶의 양식까지도 너무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산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샌달의 얘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박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